자, 그러면 이제 예국계몽 운동을 볼게요. 그 예국계몽 운동은 지금까지 이제 사회진흥과 관련돼서 딱 한 문제 출제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이라든지 한국사 능력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인고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일단은 볼게요. 1905년대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 이제 그 민족운동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이제 의병투쟁, 의병전쟁이라고 하는 무력투쟁과 그 다음에 예국계몽운동이라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이 예국계몽운동은 종전에 이제 개화파와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개화자강운동을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1905년에 예국계몽운동을 펼쳤죠. 그래서 예국계몽운동 국권회복이나 산업교육, 실력양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안의 헌정연구회 등등등을 이제 뭐냐면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이런 단체들이 그 예국계몽운동 단체에 속하죠. 자, 예국계몽운동의 그 정치 지향은 입헌군주제예요. 근데 여기 입헌군주제라는 거는 영미식 그 영국식 그 군주제가 아니라요. 주로 이제 일본이나 포이센형의 어떤 입헌군주제예요. 그래서 있고 다만 이제 신민회는 공화정을 추구했다. 이게 좀 약간 다른 거야. 신민회만. 그 다음에 사상적 기반은 그 예전에는 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사회진화론을 이제 수용을 했죠. 이 사회진화론은 그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 때 논리죠. 그래서 스펜스가 이제 주장했죠. 예전에 다인의 이제 그 생물학적 진화론을 이제 그 번조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때 이제 동양에서도 1900년대에 많이 소개돼요. 그래서 그 당시 양계초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이제 소개하려고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되는데 이때 이제 사회진화론의 주요 내용은 이제 그 양육강식의 국제정세에 맞춰갖고 오지도 힘을 키우자. 결국에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논리죠. 근데 이런 그 제국주의 논리를 그 뭐냐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갖고 이제 강자의 논리를 시작됐지만 약자가 강자를 되기 위한 이론으로 변화됐고 실력 양성을 위해서 국권 회복의 논리를 이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민중을 강조했지만 민중을 아직까지는 그 우민으로 파악해서 그 당시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대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개화파, 개화 사상가들 공통된 특징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문명개화론이나 양계초 사상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상적 기반으로 사회진화론이 등장했다는 거 좀, 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국계몽운동 단체들 활동 등등이 있는데, 요게 이제 좀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예국계몽운동이 그 학계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 예국계몽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죠? 다 친일로 빠졌어. 그리고 예국계몽운동을 이어받은 일제시대 때의 실력 양성운동도 뭐죠? 친일화 돼버렸죠. 네. 그래갖고, 이 예국계몽운동에 대한 인식이 좀 나쁘다, 평가가. 그래갖고 이제 예국계몽운동 자체 명칭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뭐, 예국을 얘네들만 있냐. 이런 식의 있는데, 이게 뿌셈에 나와요. 근데 이 명칭 가지고 뭐,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 보안의 이제 활동을 이제 볼게요. 이 보안회라는 건 1904년에 만들어진 단체들인데, 여기 이제 보국 안민에서 보국의 보자와 안민의 안자를 빼가지고 보안회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이 보안회는 또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의 한 일환으로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 보안회는 너혈 전쟁 중에 일제가 이제 항우지 개강권을 요구하죠. 개척권을.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너혈전쟁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은 뭘 맺죠? 한일의정서를 맺죠? 그래서 한일의정서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일제가 필요한 지역을 달라.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너혈전쟁에서 이제 그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승기를 잡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주장을 하게 돼. 근데 일본이 요구하는 그 땅이 전국토의 몇 번의 몇이냐면 4분의 1이야. 그래서 그 당시 전국의 산림, 그 다음에 그 천택, 항무지 개척권 일본이 50년 동안 특허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맹렬한 이제 반대 운동이 나죠. 우리 줄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유생지나 전직관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반대 운동에 부닥치게 되고 결국에는 일본이 이걸 초대하는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경제 구국 운동 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요 한 사건이야.
예, 그래서 예국개몽운동 활동 중에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가 보안의 활동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안회가 활동을 이제 해체하는데 그때 이제 그 보안회가 이제 활동하는 당시에 농강 행사를 설립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항모제 개척권을 얻어가지고 그 뭐냐면 그걸 매입을 하자. 그래서 간료자본을 중심해갖고 농강 행사를 설립해서 매입을 하자는데 이 농강 행사가 회사가 한 달만 존재해. 그러니까 1904년 7월 11일 날 만들어가지고 언제 해체되면 1904년 8월 10일 날 해체돼요. 예, 왜 해체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애들이 그 항무제 개각을 처단하는 대신에 요구 조건을 들었어. 농강행사 해체하고 보안을 해체시켜라.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해체된 거야. 처리되면서. 예. 그래서 일제는 이후에 이제 이 친일단체의 친일단체 필요성 육성하고 그 당시 이제 친일단체를 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친일단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유신회와 그 다음에 진보회 같은 단체도 있었는데 송봉준이 만든 유신회와 이용구가 만든 진보회가 있었는데 1904년 10월 달에 일진회로 이름이 통합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가 있어요. 물론 그 앞에 이제 대한협동의 그런 단체가 있는데 공진회나 그냥 건너뛰고 여기는 제가 헌정연구회만 좀 적어놨어요. 헌정연구회는 1905년 5월달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치의식 고취와 그 다음에 입헌제도 수립 목적을 했다. 그러니까 헌정이라는 건 말 자체가 뭐예요? 헌법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입헌군주제 실시와 이제 연계돼서 보시면 되겠죠. 주로 이제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독립협회 사람들과 이제 만들었는데 앞에 공진회라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공진회 단체가 이제 보부상하고 독립협회가 합작으로 만든 단체예요. 1904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계몽활동이나 일제 타도 이런 걸 하고 있다가 일본군의 개입으로 해산이 됐는데 그때 이제 공진회가 해산된 이후에 독립협회 사람들 중에 보부상과 관계를 끊고 이게 나온 사람들이 헌정연구회를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국권 상실 타개하고 일진의 반민족 행위를 규탄하고 입헌군주의 실시, 그 다음에 국민의 민권 학대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지만 결국에 일진회와 대항하다가 통감부회에서 강제로 해산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은 단체가 뭐냐면 대한자강회야. 예. 그래서 헌정연구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을사조약 이후에 만들어진 게 대한자강회야. 대한자강회.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제 무슨 보안회니 헌정연구회니 공진회니 이런 단체들은 을사조약 이전에 만들어서 예국개몽운동에서 실력 양성, 자각운동 이런 것들 했다가 요 대한자강회 이후는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 맺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진 거거든요. 요때부터 국권회복 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대한자강회는 대한자강회 스스로 강해지자는 거죠. 자각이라는 뜻은. 그래서 교육과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독립의 기초를 마련해서 정치운동 성격보다 사회문화운동, 교육활동, 산업진흥운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전에 이제 이게 보호체제에 들어가는 거죠. 1905년 이후부터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활동 내용을 보면요. 을사조약 계기로 국정개혁을 위한 헌정연구회부터 국권회복, 그러니까 외교권 박탈을 당했죠. 자강운동을 전환됐다는 게 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국권회복, 그 당시 국권을 뺏겼다.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을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한자강, 월보를 이제 발행해서, 월보는 그 당시 이제 산업이나 정황에 따라 매달 내는 문서를 얘기해, 기간지죠, 일정. 그리고 발행하고 강연회, 그 다음에 개최해서 대중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정미 7조약 이후에 이제 입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일본한테 넘어가요. 정미 7조약의 그 내용에. 그래서 그때 이제 통감부 연구를 해가지고 4대 악법을 만들죠. 신민지법, 보안법, 학회정, 출판법, 사립학교령 해가지고 등등인데 그 중에 신문지법, 보안법, 그 다음에 학회정, 출판지법, 출판법 이런 것들이 4대 악법이에요. 신문지법, 보안법, 학회정, 출판법이. 그 중에 이제 보안법이 제일 문제인데 이 보안법은 뭐냐면 한국인들의 정치 결사 활동을 다 막아버린 거야. 정치 사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한국인들이 학교나 그 다음에 종교 집단 외에는 정치 결사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신민의 활동이 보통 이제 비밀 결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민가 비밀 결사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정치 사회 어떤 단체들 뭐야 다
이 사람들은 이제 비밀, 탄압단이니까, 불법단체니까 비밀 결석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고종의 양위 반대 투쟁을 해요. 해외 미사 사건이 고종이 양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통감부가 보안법을 적용해가지고 강제로 해산을 해. 그래갖고 이 협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뭘로 이제 발전되냐면 대한협회로 이제 발전되는데 이 대한협회가 이제 보면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이제 주장 내용을 보면 이제 뭐냐면 의무교육 실시, 그 다음에 악질적인 봉건 폐습 금지, 색깔 있는 복장의 착용. 왜냐면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하얀색을 주로 입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단발 시행, 이런 것들을 했다. 그렇지만 대한자강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본인 오가키 다카오라는 아시아 연대론을 고문을 삼고, 그의 영향을 아래 활동했다. 그러니까 국법의 범위 아래서 활동을 제한했다. 이때 국법은 누가 정한 건가요? 일본 애들이 정한 거지. 일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허락하자, 하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배일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낙화됐다, 좀 친일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뒤를 이은 대한협회는 더 그런 경향이 보여요. 그래서 대한협회는 초창기 때는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은, 대한협회는 주로 이제 대한자강회, 해체된 대한자강회 구성원으로 해갖고, 거기에 오세창이나 건도진 같은 천도교인들이 합세를 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교육의 보급, 산업개발, 민권신작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활동 내용을 보면 학교 설립, 대한협회보, 대한민보를 발행하고요. 실업부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국내의 어떤 실업자나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 이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초창기 때 인원들은 항일의식에 출발했어. 막 남궁옥 같은 사람들은. 근데 나중에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 친화돼 버려. 김가진 같은 사람들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친화되면서 친일적인 지도부가 바뀌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또 경성지부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면 또 반일적인 성격이 계속 남아 있었어. 그래서 이게 성격이 이분화돼요. 그래서 지도부들은 친화돼 버리고 그 밑에 지부들은 계속 반일 활동하고. 그래서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한협회가 좀 지도부가 다시 교체가 돼. 민족주의 지도부로.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한일합병 후에 해체됐다. 그래서 한일합병 후에 이제 해체했는데 처음에 이제 일진회와 이제 협력해서 우리나라 합병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같이 활동했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도가 교체되면서 다시 반일 됐던 시기에 그냥 일본 애들이 일진회와 함께 같이 해체시켜버려. 왜냐면 일진회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얘도 해체시키고 대한협회도 자신의 좀 말기에 자신의 어떤 합병에 동참을 해줬지만 얘네들도 이제 뭐냐면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제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친일화되는 경향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도 한계는 나중에 들어가면 지도부가 일진회 연합을 해체했고요. 그 다음에 의병원도 소유를 규정을 했고 일본 오가키 다카오의 고문을 이제 고문을 맞아들였다. 이게 고문 술책이 아니라 고문을 이제 고용했다. 이렇게 고문을 이제 초빙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게 이게 맞겠네. 예, 초빙. 자, 그 다음에 신민회 보죠. 신민회는 별표 2개 쳐놓으세요. 한국사 능력 검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능에 주로 예국계몽운동 나오면 되게 보안회 아니면 신민회, 거의 신민회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신민회는 1907년부터 해갖고 1911년 9월 때까지 존재했죠. 백오인 사건까지. 그래서 이 신민회는 이제 비밀 결사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보안법 때문에 한국인들이 정치 사회적 결사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얘는 뭐냐면 비밀 결사였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신민회하고 신간회를 착각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기초적인 건데 신간회는 1920년대에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비밀단체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합법단체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구성이 보면 다양한 구성원도 이제 했는데 주로 이제 신지식인들과 신흥 시민층으로 구성이 됐고 거기에 보면 이제 보통 한 400명에서 한 800명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안창호, 양기탁, 이동혁, 이동희 각계각층의 막난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독립운동 투사들이 거의 가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보안법과 신문법 등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눈여겨볼 사람이 이제 이동희라는 사람인데 이동희가 이제 시위대 장교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무장 독립투쟁을 했고 훗날 상하이파 공산당의 우두머리죠.
이동희. 이 사람도 여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목표는 국권 회복과 공화 정치 국가 건설. 그래서 국권 회복은 외국권이 뺏기니까 이제 여러 가지 권리들이 뺏겼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자. 공화 정치라는 것은 이제 공화국이죠. 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공화국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다른 예국 계몽단체와 좀 다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얘네들은 또 뭐 선독립 후 실력 양성을 내세요. 그러니까 먼저 독립한 다음에 실력 양성하자. 근데 예전에 이제 다른 예국 계몽단체는 선 실력 후 독립이죠. 그래서 입헌 정치 체제, 그러니까 정치 체제와 그 다음에 이렇게 방법 측면에서 다른 예국 계몽 운동 단체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활동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합법적인 틀에서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모임을 만들어도 정치, 뭐든 사회단체 이런 것도 못 만드니까 저 교육단체나 뭐 그 회사 같은 것들 만들고 그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좀 합법적으로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무장 독립투쟁을 같이 한다. 독립전쟁 세계. 그래서 다른 그 예국계몽 운동단체들은 좀 무장 독립투쟁을 별로 안 좋아했어. 항일의병운동은. 왜냐하면 이거는 야만인들이 하는 거다. 어떻게 만류해야지. 법 태도지에서 제도 태도지에서 해야지 뭐 해야 된다. 근데 얘네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좀 그 당시에는 좀 이상적이었죠. 지금 봐도 일본이 만든 법과 제도에서 무슨 독립운동을 해요.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애들은 좀 특이하게 군사 양성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제시한 게 그 독립전쟁인데 이 독립전쟁은 뭐냐? 당장 무력을 동원해서 독립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군사의 차이가 있잖아.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어떤 그 독립군 기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실력을 양성을 하고 있다가 러시아, 일본, 미국과 일본과 전쟁이 날 때 요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또 독립을 하자. 그래서 얘네들의 전제 조건이 독립 그 기지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식민의 사람들이 어디도 만들어요. 사무모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항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독립기지 만들어서 유능 차원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독립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비무장 실력 양성의 한계점과 무장투쟁의 비현실성을 절충 보완했다. 둘 간의 장단점을 같이 했다. 실력 양성과 무장투쟁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의병운동과 예국계몽운동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운동 연결되고 삼원보와 한운동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흥무관학교 뭐 이런 것들 다 누가 만든 거야? 신민의 계통의 사람들이 만들어졌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들의 포면적 활동은 비밀결사책이지만 합법적으로 했다, 활동은. 그래서 평양의 대성학교, 안창호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주의 오산학교, 이승우가 만들었고, 그래서 통해서 이제 신교육과 신사상을 보급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계몽활동도 해가지고, 이제 합법적인 청년학우회,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국내 수양동호회와 지금도 있는 국외 흥사단으로 계승했죠. 안창호 같은 사람이 만들어서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청년단 같은 비합법적인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회사들을 만들었어. 이때 회사들은 왜 만들었냐면 자원확보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회사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얻은 돈 가지고 독립운동도 같이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일제가 이제 해사령을 공포하잖아요. 해설의 주요 내용은 이제 허가제고 나중에 해설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민족 자본의 어떤 그 육성도 금지하고 일본 자본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 일본 자본이 들어온 걸 또 막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 그 당시 해설을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목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 당시 평양의 자기회사, 협성동사, 사모동사, 태극회사 이런 것들을 했고 뭐 담배회사도 만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냐 경제활동도 했다. 그 다음 내면적인 활동은 이제 주로 무장투쟁론이죠. 독립전쟁을 의거해서 독립군 기지 건설을 위한 군사적 실력 양성을 했고요. 한흥동과 사본보,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독립무관학교, 밀산무관학교 설립했는데 요때 이제 제일 중요한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죠. 여기에서 한 10년 동안 유지했어요. 1910년에서 20년 동안. 그 10년 동안 많은 독립군들 양성을 했어. 유명한 학교죠. 그리고 그 옆에 독립무관학교와 밀산무관학교가 뭐냐면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커지니까 분교로 만든 거예요. 분교로. 네. 그래서 그 신흥무관학교 분교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 말한 백오인 사건 때 해체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백오인 사건은 그 1910년에 안명근, 그러니까 그 안중근 사촌동생이라고 하죠.
그 당시 이제 그 안명근이 그 당시 그 안악 지역에 가가지고 군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일제가 그걸 뭘로 둔갑쳤냐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으로 둔갑쳤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윤치호, 양기탁, 이승우 같은 600명의 신민의 회원들을 잡아오고 그 또 기독교 탄압하고 또 관련되는데 기독교인들 검거하고 그래서 그때 105인을 기소를 했는데 이 사건으로 결국에는 그 신민회 타격을 받아서 해체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민회는 예국가몽운동단체, 기존의 예국개몽운동 단체와 다르다겠죠? 공화정을 지향을 했고요. 그다음 선독립, 후실력 양성, 그리고 실력 양성과 그다음 무장투쟁을 같이 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운동을 볼게요. 이 당시의 교육운동은 일종의 교육만 하자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민족의 어떤 실력을 양성해서 후에 독립을 하고 국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일종의 독립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운동. 그래서 예국개몽운동이 국권 회복을 위한 교육구국운동 이렇게 있고 예전에 역조선 기춘에 나왔던 게 있죠. 그 신교육 구국운동 있죠. 그 오다부도 나왔던 이 신교육 구국운동도 요거 관련된 시기 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학회를 세웠는데 학회는 오늘날 말하는 사립학교 재단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름은 학회는 이제 학술단체지만 실제로 정치단체죠.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제가 이제 학회정을 내가지고 이걸 탄압을 했는데 배경을 보면 정치단체가 일제 탄압으로 계속 위축되니까 저는 이제 학회를 조직해갖고 교육이나 식상업, 그러니까 경제 부분이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실력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와 교육이 결합된 구국운동이었다. 그리고 주로 지방의 기간지를 중심에 지방이 되게 그러니까 지방마다 학회를 다 만들었고 그 학회마다 또 기간지가 있어. 지방의 각각에 맞는 학회들 만들었고 거기에서 기간지도 발급하고 또 뭐냐면 사립학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투쟁을 했죠. 그러니까 기간지를 발행해서 민족사상을 고취하고요. 그다음 사립학교를 건립해서 신교육보급 및 예국지사 양성을 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보성학교도 만들었고, 그다음 직명여학교, 숙명여학교, 중동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등등 이런 이제 여러 교육기관들이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초등교육 확대 목적으로 유무교육 실시를 건의했고요. 신교육 운동을 전개했고, 민중 계몽을 위해서 야학 강습소나 이런 것들, 근대학문이나 예국사상을 고치시켰다. 그 다음에 각각 기간지에서 학회에서 이제 기간지를 발행했는데, 그래서 이때 기간지 특징은 뭐냐면, 그 국학문 홍역치였다는 거. 국민 계몽을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대한학교 월보라든지 대응학부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발행했는데 요때 이제 만들었던 학회는 서우학회나 서북학회, 뭐 기호흥학회, 강동학회, 혼합학회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각 지역마다 만들었어. 한 개씩 도마다. 근데 일제가 이제 그 의도를 보고 뭘 공표했냐면 나중에 학회정을 공표해요. 그래서 1908년에 그래서 학회 정치 참여 금지를 시켜보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국계몽운동의 의의 한계를 볼게요. 물론 예국계몽운동 이제 교육운동 외에도 그 뭐 언론 활동도 같이 있어요. 근데 언론 활동 뒷부분에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식상업 운동도 같이 있고, 예, 이것도 다 예국계몽운동에 포함되는 거죠. 자, 예국계몽운동의 의의 한계를 보면 의는 자. 신민의 계통의 항쟁인데 이건 신민의 계통의 항쟁인데요. 다른 그 계통의 의의가 아니라 의의는 민족 독립운동의 이념을 제시했다. 그래서 국권 회복과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 목표로 근대사회 발전 방향에 합치된 민족운동의 이념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민족운동의 전략을 제시했죠. 그래서 신민회는 국내에서 문화적 경제 실력 양성과 더불어 국외에서 독립군 기지 건설을 이제 했죠. 그래서 적절한 기회에 일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기회 포착적인 독립전쟁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민족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죠. 항일 무장 투쟁의 기반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근대 민족교육과 민족사회를 진흥시켰다. 그 다음에 여기 한계라는 건 뭐냐면, 신민의 이해의 한계예요. 전반적으로 일제가 내세웠던 정치 군사적 예속된 보호국지리에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하려고 했어. 근데 그 합법적인 틀이라는 것은 결국 일제가 인정한 질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일본이 내세웠던 식상호흡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고요. 원래 식상호흡이 뭐 때문에 내세웠냐면 그때 일제가 한국 침략을 내세울 때 이제 내세웠던 구호예요. 그래서 이등방면이 뭐라고 내냐면 이토시도 모미가 한국이 나중에 부강하면 너네들이 사업을 부흥시키면 물러나겠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도 경제를 개발하자. 그런 식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이건 일제가 뭐 한국을 개발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물려나갔다는 것은 지금 봐도 완전 웃기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 말도 안 되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들은 제국주의가 내세웠던 사회진화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강자의 논리.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약한 건 뭐냐. 일본이 침략해서 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못나서 약한 거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온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의병운동을 비하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식민을 제하고 이제 의병운동을 비하했는데, 의병운동을 이제 진행했던 그 사람들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문명적 폭력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권 회복을 할 테니까, 너네들은 들어가서 그냥 밭에 가서 농사를 져라. 이런 식으로 비하를 내버린 거야.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언론들도 의병운동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언론 활동들도. 근데 유일하게 의병운동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 기사가, 그 신문사가 있죠. 이게 뭐냐면, 대한매일신보죠. 예, 그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의병운동에 되게 호의적으로 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배대리 이제 그 일본 측에 항의를 받았고, 영국에서 이제 판사가 와가지고 재판관이 와서 배대들 이제 재판을 해갖고 잠시 홍콩에 억류시키는 그 사건이 일어나.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브노트를 볼게요. 서브노트 249페이지인가요? 47페이지인가? 자, 247페이지인가, 잠깐만요. 247페이지. 예국개몽운동 부분을 볼게요. 자, 참여 주체는 이제 갑신전면, 갑오개혁, 독립협회 운동을 거치며 개화파가 불렸던 문명 개화론자와 대한제국의 관료들, 개명유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목표는 교육진흥과 그 다음에 식상공업활동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권 회복과 근대 국가를 건설을 목적으로 했다. 운동 방식은 뭐 언론 개몽 활동, 그날 국학운동, 학교 설립운동 등등등 이런 것도 여러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단체의 지향점은 이제 근대 국민국가 건설 목적, 정통적 군주관을 부정하고 입헌군주에 지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이들은 국민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이는 인민의 주권에 대한 분명 인식을 지닌 것은 아니었고요. 대개 뭐 국가 유기체라고 돼 있거든. 이게 국가 유기체는 뭐냐면 저기 독일이나 일본에 대해 주장했던 거야. 국가 법인설 같은 건.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개인의 권리는 전체에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이제 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의 활동은 그 당시 너일 전쟁 중에 일제가 토지 양탈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거국적인 반대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 농강 행사를 세워갖고 이제 관리들이 이제 항문이 개각을 했다. 결국에는 이제 개각권 요구를 철회시켰다는 거 있고요. 공진회 같은 경우에는 일진의 결성에 반대해가지고 보국상과 독립협회 출신자들 제외해서 결성을 했고, 일제해산을 도모하다가 일본군 개입에 해산됐고, 한정연구회는 공진회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했는데, 그때 공진회에서 이제 독립협회 출신자들이 보국상과 관계를 끊고 이제 개신 유학자들과 결합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독립협회를 계승했다고 하는데, 목적은 의회 설립을 통해 입헌 정치 체제를 목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왕실과 정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되며 국민의 법률 보장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산은 일사조약 체계로 해산됐고, 대한제강에는 이제 헌정연구회 그대 계승했고요. 장지영이 주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사조약 때문에 정치활동이 좀 힘들었어. 보안법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국권수호 운동을 전개했죠. 교육과 산업진흥 같은. 그래서 서울대 본사를 두고 전국에 25개 집회 설치하고 얼보를 간행하고 강연을 개최하고 했지만 결국엔 고종의 퇴위, 정리 반대 운동을 펼쳤다가 일제 탄압에 해산됐죠. 예. 그럼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지만 일제는 연합회 해체는 성격 모호하고 왔다 갔다 해. 이 지도부가 초기 때는 그러니까 빈족적인 성격 보이다가 또 뒤에는 친화됐다가 막판에 좀 정신 차리고 또 지도부가 교체돼가지고 또 민족적인 성격을 보이다가 결국 일진화가 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민회는 실력 양성을 통해 국권 회복, 그 다음에 공화정책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했고요. 정치인 공화제 수립, 공화제를 통해 근대 국가 수립을 목적으로 했고, 학교를 설립했죠. 그래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 다음에 태극서관 같이 이제 민중개몽 출판물 보급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평양 자기제조 주식회사, 상문도사 등등이 있고,
외곽된 저 대한민일 신보가 이제 일종의 신민의 기간지 역할을 했어요. 요게. 그 다음에 최난선, 박은실, 조선 강문회를 설치해갖고 민족의 고존을 강행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노선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신민회 자체가 여러 단체들로 구성됐고, 아니 여러 그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노선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양상파였던 안창호 중심의 이런 거와 아니면 독립전쟁이 일각한 무장 투쟁파들이 있었죠. 이동희,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시영, 이혜영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육현제라고 하죠. 안동 지역의 갑부.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은 다 갖다 팔고 어디로 갔어요? 삼원보 가갖고 거기에 이제 삼원보를 만들고 그다음 신흥무관학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은 서북학회 이제 학회 운동 있죠. 뭐 호남학회, 청년 하옥회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학회령에 따라서 이제 탄압을 받고 그 학교도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를 통해서 또 그 학부 대신에 인가받도 해가지고 그 당시 모든 그 상당의 수가 그 학회가 만든 사립학교가 이제 탄압을 받았다.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뒤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냥 국가운동도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50페이지 넘어가서 계몽운동에 대한 상반된 평가. 계몽운동이 이제 그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문명 개헌을 통해서 개화 자강 운동을 통해서 민족과 국민의 존재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국권 회복의 중심을 봤다. 그리고 신민회가 독립전쟁의 노선을 택하고 독립군 기지 창설 운동을 발전한 것 이런 맥락을 파악하고 그 당시 문명 개헌의 입각에서 나는데 민족과 국민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했고 그 다음에 사회라는 개념도 최초로 제시했어요. 예전에는 국가가 곧 뭐예요? 국민이었죠. 근데 국가와 국민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회라는 개념이 있어. 제시했어. 그래서 국가가 망해도 사회는 존재해. 그래서 사회에서 나름대로 실력 양성하면 언젠가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자, 참고로 서양에서 사회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크 이전에 이제 이게 뭐죠? 갑자기 리바이어드 쓴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네. 홉스. 예. 홉스가 정치학적 개념으로서 이제 사회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어요. 국가와 민 사이에는 사회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회개혁론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예, 사회라는 말이. 자, 그 다음에 계몽운동의 한계는 사회진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 예국계몽운동자들은 그 신민을 제외하고는 의병운동에 되게 적대적인 태도를 했고 그리고 이들이 내세웠던 식상 후보 누가 내세웠다고요? 그 다음 이토 시노부니가 내세운 거고 이토 시노부니의 논리에 그대로 뭐냐면 편승했다. 자, 의회 한계 보면 예국계몽운동에 앞장선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들은 예국계몽단체를 조직하고 언론 학교나 학회 등을 조직해서 그 당시 국민들의 예국심을 고취시켰다. 근대의식을 일깨웠다. 경제 자립을 이뤘고 하지만 사회진흥을 일부 신봉했던 일부 지식인들 을사늑약 이후에 강대국 일본이 약소국 한국 지배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문화적 실력 양성을 주도하고 의병운동을 투쟁을 격렬히 비판했고 결국에 그들이 이제 친화되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포셈에 있는 내용인데 뭐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런 것들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24페이지 펴보세요. 자, 21번 문제 볼게요. 대한제국 시기 예국계몽운동 주장이 아닌 것은 제국주의 논리인 사회진흥을 배격했다. 딱 나오죠. 1번. 여기 쓰시면 돼요. 틀리고 사회 발전에 위해서 계몽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부국강국에 의해서 항제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국권 회복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중요시했다.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항제권 강화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제 틀릴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였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일본은 제국주의 논리 사회진을 배격했다. 자체가 확실한 이제 뭐냐면 답이죠. 일본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국계몽 운동가들 중에 상당수가 입헌군주주의를 지향했지만 일부가 항제권 강화를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다양하게. 일단 답이 3번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1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답이 1번이에요. 예. 아니면 요거
부곡강병의 항제권 강화를 반대했다. 이렇게 원래 답이었는, 그 지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강화했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여튼 이렇게 지문이 있으니까, 일본의 이제 제국주의 논리 사회진언을 배격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 문제 한 문제만 잠깐 풀어볼게요. 130페이지 펴보세요. 130페이지 4번 문제 볼까요? 130페이지 4번 문제. 아, 130페이지 4번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요. 아, 23번 문제. 23번. 아, 잠깐만, 이게 아니네. 제가 잘못 적어놨네. 잠깐만요. 아, 한 문제 있었는데. 예, 잠깐만요. 예. 아, 예, 103페이지 4번 문제네. 예, 103페이지. 자, 다음 사료와 관련된 단체의 명칭을 써보고 이 단체가 지향한 정치체제를 한 줄 이내 쓰시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래 사료에 반영된 전쟁 전략을 계획한 이유를 말해보고 이 단체 회원이 건사한 밑줄친 내용과 관련된 학교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안도산 전서, 이미 단서 나왔죠? 안창호와 관련된 건데, 거기에 이제 신민을 쓰시면 되겠죠? 이 단체가 이제 지향한 정치체제는 공화정을 바탕한 군대국가 수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에서 이제 반영된 전쟁 전략은 뭐와 관련된 쓰시면 독립전쟁론. 그래갖고 실력 양성운동의 한계를 깨닫고 장기적인 무장 독립투쟁을 위해 독립운동 기지를 한다. 그래갖고 그다음 강대국간의 이제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독립운동한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관학교 졸업생과 이주청년을 중심으로 독립군 창건한다. 병사는 현대적 군사훈련과 현대적 무기로 무장시켜 중중인데 이와 관련돼서 나중에 만들어진 그 학교가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이 신흥무관학교가 또 신흥강습소라고 또 부르거든요. 신흥학교. 근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신흥무관학교 하면 너무 티를 내잖아. 그러니까 강습소 신흥학교라는 이름은 계속 교칙이 명이 바뀌어요. 근데 똑같은 학교야. 그래서 그냥 신흥무관학교 쓰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이제 내용을 또 볼게요. 계양이의 경제와 사회 부분을 볼게요. 이제 경제, 사회사. 예. 계양이의 경제, 사회에 관련된 문제들은 별로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총 산민수령 무역장정이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찬양에 관련된 문제 있죠? 요게 시험 문제 나는데, 주로 이제 정치사 부분이 많이 나와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 보죠. 계양이의 경제, 사회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쭉 했어요. 이게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예. 거기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보통 강화도 조약부터 이모군란까지를 일기로 보죠. 여기 일기다 적어놓으세요. 강화도 조약은 몇 년에 나왔죠? 1876년. 그 다음에 이모군란까지는 1882년. 그래갖고 일기. 그래갖고 이제 이때는 거두지 무역을 하죠. 조일소 조교무역에 따라서 개항적 심리인에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거두지 무역을 이제 했다. 그래서 그 당시 객주나 보고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다른 이득을 챙겼죠. 요 시기는 중개무역 시기, 거두지 무역 시기고. 일기 때는 이제 누가 이제 경제권을 장악하면 일본이 경제권을 장악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모군란의 청일전쟁, 그러니까 이모군란 1882년, 청일전쟁 1894년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누가 대립해요? 일본하고 청나라가 대립해죠. 그게 이제 산민수령 무역장정 때문이죠. 거기에서 뭘 인정해요? 내지통상권을 허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얻게 됐지만, 그 당시 이제 청나라 일본이 대립을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일본이 이제 좀 불리할 때요. 그 당시에는. 근데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 이제 청나라 또 대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율통상조약 장정이 있죠. 그때 방공령 최애국대우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좀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방공령 사건이죠. 방공령 사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당시에는 이제 내지통상권을 얻게 되면서 그 당시 이제 중간에 섰던 한국인 상인들, 조선인 상인들이 몰락을 하게 돼.
그래서 그다음 시정상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던 한국중앙총사회를 조직해갖고 무슨 운동을 펼쳐요? 상권수호 운동을 펼치죠. 상권수호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강상 이제 증기선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사를 이제 설립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잘못된 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율통상장정의 양국의 무제한 유출 부분에서 반공령 실시는 이게 아니고 어디와 연결되냐면 조율통상장정에서 반공령을 해갖고 무제한 유출을 제한 유출로 바뀌었죠. 그래서 반공령 공포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반공령은 저쪽 어디와 연결되면 조율통상장정 그와 같이 연결시켜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표가 1기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이모군란의 청일전쟁까지 2기에 표시해야 돼요. 2기로. 이게 뒤에 있는 사건이야. 반공령 부분은. 예. 자, 반공령 사건은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청일전쟁부터 해서 아간파초까지는 상계예요. 그래서 일본이 정치 경제적 우위에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요때는 갑오개혁 같은 것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아간파천부터 해서 너울전쟁까지 사기도 부를 수가 있죠. 사기. 요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이 앞섰지만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앞섰죠.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가 세력균형 시기죠. 그래서 이제 요때 강국개혁이 일어났고, 요때 아간파초 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열강의 이권 침탈이죠. 그래서 체육대우를 빌미로 해가지고 열강대의 철도 부설권이나 산림 채굴권, 강산개발권 등등 하니까 그거에 반대해서 독립협회가 무슨 운동을 펼쳤죠? 이권수호 운동. 이런 것들을 펼쳤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너울전쟁부터 해서 이제 그 한일 병탄까지, 그러니까 너울전쟁 1904년이 일어났잖아. 그때부터 병탄까지는 이제 5기도 보죠. 5기 때는 아주 이제 세력 균형 깨져가지고 일본과 일본이 정치 경제를 다 뭐예요? 장악하고 이제 국제적 승인을 받기 시작하죠. 요 당시에는.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한일 병탄을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너울전쟁 때 일어났던 한일 의정서 매기도 해가지고 그 당시 항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니까 그거에 반대한 또 보완의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제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강무 지계 양전 사업을 계승해서 부동산 등기 제도를 실시해서 이게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확립이 됐던 그 시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화폐정리 사업이죠. 메가다에. 그래서 화폐정리 사업이 있었고 이 당시 경제적 구국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보완의 활동과 국채보상운동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 측면에서 좀 볼게요. 경제적 구국운동은 잠깐 시선을 그 오른쪽으로 좀 돌려서 보시면 5가지가 있어. 구한말 때 경제적 구국운동이. 자, 하나가 반공령 실시, 그 다음에 상권수호운동, 동의협회 이권수호운동, 보완의 활동, 국제보상운동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반공령은 누가 실시했어? 이거는 정부가 주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상권수호운동, 동의협회 이권수호운동, 보완의 국제보상운동 이거는 민간이 했는데 그 중에 동의협회 이권수호운동은 몇 개 이제 성공했고 그 다음에 보완의 활동은 나름대로 성공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상권수호운동이라든지 국제보상운동은 좀 실패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상회사가 설립돼. 그래갖고 이제 근대의 회사 조직들이 들어오면서 유한 책임 형상 그 회사였던 상회사 성립돼서 대동상해나 뭐 장통회사 같은 것들은 있고 강호개혁이 본격화되고 근데 이 상회사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정경유착적인 어떤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정부에 좀 독점권을 지원받고 정치 자금을 내면 뭐냐면 납부하면서 성장했던 회사가 상회사고 일부 주식회사가 또 등장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상업자본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형성되죠. 그래서 산업자본으로서는 조선 유기상해 종로 직조사 산업자본 예전에 얘기했을 거야. 산업자본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뭐냐면 자본을 추적하는 상위 집단을 얘기하죠. 예. 금융자본으로서 이제 조선은행, 한성은행, 청일은행 등등이 있지만 대부분 화폐정리사업 몰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그 구한말 때 성장했던 상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들은 일본의 어떤 선진 기법이나 자금력에 몰려서 결국에 일본 자본에 통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5시기 나눠가지고 한번 봤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346페이지를 보자. 자, 346페이지에 보면
일본 상인들의 무역 독점 시기예요. 그래서 1876년에서 이모군란까지, 그러니까 1기에 해당하죠. 이때는 일본 상인들이 거의 이제 우리나라 무역을 독점했어요. 그때 이제 무역 특징은 그 거주지 무역이야. 이 거주지 무역은 이제 이 뭐냐면 개항장에 그 일본인 상인들이 거주지가 있어. 오늘날은 조계죠. 좀 어렵게 말하면. 그래서 이 조계에서 자치조인이 활동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10리 밖에는 못 나가. 개항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뭐 50리까지 확대됐지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간행이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거 무슨 조약에 있는 거예요? 조일수호 조교부록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10리밖에 못 하니까 이때 이제 실제 소비리까지 누가 연결시켜 주냐면 조선인 상인들이 연결시켜 줘. 그래서 개항장 객주라든지 시정상이라든지 보부상들이 그냥 중개행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또 특징은 약탈무역적 성격이 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다 약탈무역이지만 이 약탈무역은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일본인들의 그 영사재판권 이런 것도 있고 화폐사용권 뭐 개항장 안에서 그다음 수출입 상품의 무관세. 그래서 아무리 깽판 쳐도 그 잡혀 들어가면 재판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영사가 갖고 있죠. 일본 영사가. 그러니까 집행유예나 벌금은 이제 풀어줘. 그러니까 이제 또 깽판 쳐. 막을 방도가 없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중개무역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상인들은 영국산 면제품을 판매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직물공업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국산 면제품을 우리 시장에 팔고 조선의 곡물과 기금속을 원자재를 방출했다. 특히 이제 곡물 중에 그 쌀 많이 팔아요. 쌀. 그 쌀과 일본 이제 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쇠가죽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쇠가죽은 뭐냐? 소의 가죽이죠. 군대용. 그러니까 워커라든지 뭐 멜빵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때 무슨 교환 체제가 형성되냐면 미명 교환 체제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을 빼앗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 뭘 갖다 팔아요? 영국산 면직물. 물론 나중에는 일본산 면직물 갖다 팔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미명 교환 체제가 성립되면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구한말 때부터 일제시대 때까지 계속 쌀을 많이 가져가.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그것 때문에 개화 정책에 대한 어떤 나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방공료 사건하고 산미증식계획 또 이모군란의 또 배경도 돼요. 이게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명교환 체제도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교과서에 따라 좀 다르긴 다른데 되게 그 미명교환 체제 그 1대 1기 때는 영국산 면직물을 갖다 팔았어요. 영국산. 근데 영국산 면직물은 우리나라 토프하고 좀 상대가 안 됐어. 약간. 왜냐면 영국산 면직물은 일단 구격이 커요. 얘네 등치가 크니까. 그리고 영국 애들은 좀 빨래 잘 안 하나 봐. 근데 우린 빨래 열심히 하죠. 빨래 하면 늘어나. 그래가지고 좀 이게 경쟁력이 약했어. 토프보다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제 2기에 들어가면 청나라상인과 일본상이 경쟁을 할 때 이때는 일본이 이제 면직업이 발달되면서 자국산 면직물을 갖다 팔아요. 근데 이 자국산 면직물은 훨씬 더 우리에 맞아. 그래서 더 질기고 체격도 비슷하고 빨래라도 일본에서 빨래 많이 하잖아. 질긴 게 계속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산 면직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토퍼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몰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경기에 큰 타격을 주고 근데 아직까지 영국산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기 때 넘어갈게요. 2기. 2기 때는 이제 어떤 시기냐. 청나라상인과 일본상인의 3권 경쟁 시기야. 그래서 2기 때는 어디에서 어디까 이모군란 때부터 해서 조총산민수용 무역장정을 통해서부터 언제까지? 청일전쟁까지. 요 시기 때는 이제 그 뭐냐면 청나라 일본 상인 간의 경쟁이 치열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청일전쟁까지 뭐냐면 무역이 예전에 독점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모군란부터 청일전쟁까지는 점점 쫓아오죠. 청나라가. 그래서 거의 55대 45로 해가지고 무역 비중이 있다가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타격을 받고 중국 상인들이 이제 많이 철수하니까 이때 일본 상인들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회복하잖아요. 자, 그 결정적인 것이 될 때가 뭐냐면 산민수요 무역장정이야.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거주, 여행, 영업에 대한 아무 문제 없이 활동했다. 내지통상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일본 애들도 그 당시 조일통상 장정 때 그 당시 체육대회가 결정되면서 일본 상인도 적용되고요. 그다음 청일 상인들 약탈 문화가 약탈 심해됐고
그 다음에 청해의 무역 비중이 급속하게 증대해서 일본의 위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거주지 무역에서 중개 무역을 했던 국내 상인이 크게 타격을 받아. 이제 일본 상인들이 직접 중국 상인들 뭐야? 내 집까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전 상인들이 한국중앙총상회를 만들죠. 그러니까 한국중앙총상회가 뭐 시전상인이라고 된 것도 있고 보부상 조직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비슷비슷하게 해갖고 시전상인이 주도해갖고 보부상이 일부 참여했다. 그리고 거기에 독립협회도 좀 약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상권수호 운동을 펼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을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상인들이 이때 이제 중국 상인들과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그 중국 상인들도 영국산 면직물 갖다 팔거든요. 근데 이 영국산 면직물은 이제 뭐냐면 일본 상인들이 좀 불리해. 왜냐면 청나라 상인들은 그날 상하이나 홍콩에서 직접 따라가지고 갖다 팔죠. 근데 일본 상인들은 상하이의 물건을 이제 사온 것을 다시 일본을 거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유통 단계가 한 단계 더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상인들이 자국산 면직물을 갖다 팔아요. 일본산 면직물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산 면직물이 이제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토포 사업에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우리나라 농가 경기에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어떤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것들이 들면서 이제 수공업에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으로 타격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자본주의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저고가 저임금 정책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쌀은 생산은 안 되고 쌀이 비싸지니까 이 부족한 쌀을 우리나라 계속 빼가려고 하면서 조선의 곡물 대장부와 곡물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발해서 일어난 거죠. 예, 그래갖고 뭐 방곡 임오군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학농민 운동도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농민봉기도 배경이 되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청일전쟁 이후 이제 상기 넘어가면서 일본 상인들이 이제 조선 시장을 아니 독점을 할 뿐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상태가 언제까지 가요? 너일전쟁 이후까지 그 다음에 한일 병탄까지 계속 가죠. 예.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거기 이제 통계로 보는 대외무역을 좀 볼게요. 예전에 07년에 한번 나왔던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포 1에 보면 개항의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보면 저희 이제 여기 쭉 있는데 쌀과 콩, 면제품이 점점 늘어나고 쌀과 콩이 많이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청의 비중을 보면 점점 이제 어떻게 청나라 비중이 비슷해지죠. 예, 그러다가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다시 일본이 독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하살표 방향 볼게요. 손잡이 이렇게 손표시 보면 일본에 대한 수출 부품이 1896년 전후 세 가족에서 쌀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그다음 일본은 국내 인구 증가 견직공업이 발달되면서 콩밭을 뽕밭으로 전환되고 수요가 부족하니까 한국에 콩을 많이 수입을 했어.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일본사 얘기할 텐데 나중에 일본에서는 주로 생사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사는 뭐냐면 누에꽃이 아시죠? 누에를 뽑아낸 실을 말한 건데 그 당시 생사 수출이 제1위였어요.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사를 갖다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뽕밥으로 많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콩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콩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출 품목 중에 금도 상당한데 금이 이제 뭐냐면 관세 부과 대상에 제외된 금은 밀물로 또 와가지고 합법적으로 유출되고 밀물로 또 많이. 그 덕분에 일본이 이제 많이 조선에서 금을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본이 무슨 것이 가능했다? 금본위 태환제도가 가능했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거꾸로 금을 우리나라가 생산했는데 우리나라가 갖지 못하다 보니까 금본위 태환이 안 됐던 거야. 그게. 그 다음에 대무역의 수입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있던 게 면제품이죠. 미면교육체제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영국산 면제품을 했다가 나중에 일본산 면제품을 갖다 팔았다. 그래서 이 미면교육체제가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삼민수용 무역장벽에서 청나라 무역 비중이 크게 증가됐지만 청일전쟁 이것 때문에 경제적 배경이 돼서 이제 일어났고요. 자, 산업구조상 일본하고 조선이 서로 보완적 구조야. 그래서 더욱 적거든. 왜냐면 일본은 그냥 2차 산업이었죠. 공업이었고 우리는 농업이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야. 농업사야.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이 조선시장을 원했던 것보다 일본이 조선시장을 원하는 게 더 많았어.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든 우리 조선시장을 장악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경제적 배경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강의 경제 침탈 볼게요.
열강의 경제집단은 이제 1896년에 1896년 너일 전쟁까지 이렇게 했는데 요 시기를 보통 이제 제가 나눴던 시기 중에 4개에 해당하죠. 여기 때는 이제 어떤 거는 열강의 이권 침탈이 많았던 시기예요. 그 당시 아가파천 이후에 체육대회를 통해서 이권을 많이 나눠줬죠. 예. 그래서 체육대회 여러분들 아시죠? 러시아한테 넣어주니까 다른 나라도 너도 나도 이제 체육대회를 내세우면서 얘만 주냐 우리도 달라 해갖고 서로 이제 이권을 이렇게 나눠갖고 그리고 강무 정권에서도 이권을 많이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이익 균점의 원칙에 따라서 이권을 나눠줘야 이해관계를 서로 엉키게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그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동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당시 열강의 이권 침탈이 많았다. 그 배경을 보면 아가파천 이후에 체국대회 규정을 내세워서 이권 침탈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강무 정권도 군전 이익의 논리에 따라서 그걸 의회도 이제 의도적으로 했죠. 그래서 그 조선 정부가 열강에게 이익을 군점시켜서 특정국, 특히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화를 하는 걸 방지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권 탈취가 많았는데, 이권 탈취는 제국주의 열강이 후진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는 권리와 경제적 기관을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경제적 이권을 탈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철도 부설권, 뭐 강산 채굴권, 산림 채벌권, 전선 가설권, 간세 협정권, 연안 해운권 이런 것들이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관을 지배를 하는 거는 해관 우영권. 해관은 뭐예요? 해관은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수출품을 운반하지 않았죠. 다 뭘로 들어왔어요? 배로 왔죠.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이제 근데 배가 땡기면 해관에 도착해. 그래서 해관에서 뭘 하냐면 간세를 하는 거야. 간세 운영권 말이에요. 해관 운영권은. 그 다음에 간세는 누가 관리하고 있었냐면 청일전쟁 전까지는 중국 애들이 간세를 운영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간세 운영권 중국 애들이 잘 못하니까 누구한테 아웃소싱을 했냐면 운영을 왜 주냐면 일본 애들이 했어요. 일본인들이 실제한 거야. 근데 일본 애들 간세를 받아 먹을 때 조선 통화도 했지만 일본 통화도 엔화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엔화가 널리 보급되는 확대되는 또 배경이 돼.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해관 운영권과 해관 수세권, 은행 설치권 이런 것도 이제 기관 경제기관을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다. 자, 그래서 일본이 특히 많이 진출했는데 조선시대를 독점했고요. 특히 일본은 차관을 제공했어. 그래서 이걸 차관을 제공할 때 이제 조세 징수권과의 해관세를 담보해갖고 제공했죠. 일본이 차관 왜 제공했어요? 얘네들이 한국 경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이 차관을 도입을 해놓고는 특히 통관부 시리즈는 한국을 이제 정치적으로 예속화시킨 거지. 돈을 빌려주면 정치적인 입김이 강해질 수 있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은 그 통관부 시기 때부터 해서 일제 통치 시기까지 한국의 통치 비용은 일본에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한국에서 마련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자라든지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자기 돈을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이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 차관을 빚을 갚자 하는 운동이 국제보상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대자본가들이 진출로 대규모 농장이 경영돼. 그래서 특히 전라도 지역에 전주, 군산, 나주 지역에 대규모 농장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의도만한 농장들이 곳곳에 만들어져. 그래서 주로 뭘 농장에서 생산했겠어요? 쌀이죠, 쌀.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철도를 많이 나는데 철도를 근데 일본이 주로 이제 철도를 했죠. 일본 주도로 이제 우리나라 십자형 간선들은 다 만들었어. 주요 도로들은.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이제 철도를 만들었을까요? 이건 일본의 산품 수출과 군대 수송을 위해서 침략의 도구로서 이용했다. 그래서 최초에 부설된 철도는 이제 경인선이죠. 경인선은 서울하고 인천을 연결하는 거야. 오늘날 1호선 라인이죠. 원래는 이게 미국의 자본에 의해서 이제 부설권을 얻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 자본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일본 넘겨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경인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경부선하고 경의선이 있는데, 경부선 부설 철도권을 1898년에 일본이 얻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경부선을 놓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은 일종의 국민주의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을 했어요. 일본에 가서. 그래서 경부 철도 주식회사를 만들어갖고, 그 당시 이제 경부선을 조선에서 일본에 유입한 몇 가지다 4일이 걸린 철도다
하면서 국민들 설득시켜가지고 그 당시 이제 결국에는 국민주의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경부선을 놨어요. 경주하고 아니 저 서울하고 부산까지. 경의선은 원래 이제 경의선 프랑스에서 이제 원래 피브리사에서 이제 그 뭐냐면 부속권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피브리사가 이제 프랑스 피브리사가 자금 조달 못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걸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그 당시 이제 대한철도회사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대한철도회사에서 이제 박기종 여사님이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국내부 철도부 다시 한수해가지고 하려다가 또 안 되니까 마지막 가서 일본이 강제로 너일 전쟁 때 의정서 이제 근거해서 뺏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최근에 보면 프랑스에서 국번 일본 넘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중간에 그 대한철도회사하고 국내부 철도국이 잠시 그걸 이제 부속권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일본이 이제 뺏은 거야, 그걸.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부선과 경의선은 너일 전쟁 때 일본 러시아하고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그때 급하게 만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다. 그래갖고 있고 그 외에도 뭐 경원선, 호남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철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산체국권 같은 게 있는데 그다음 너일 전쟁 이후에 열강대 강산체국권 타치가 심했죠. 그게 국내 자본들의 자본의 출적이 저해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금이 많았어요. 금이. 그래서 이제 그 특히 한경북도 일대 있죠. 그 평안도 일대 금이 많아가지고 금강 그 채굴권을 외국 그 열강들이 원했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웅산 금강 채굴권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공사 봤던 그 알렌 공사가 이제 뭐냐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 25년 동안 특허권을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이 웅산 강산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 금덩어리를 이제 인부들이 딱 만지면 뭐야? 노터치라는 말을 했죠. 만지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이 뭐가 되냐? 노다지라는 말로, 금맥이라는 말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운산강산도 이제 나중에 일본한테 넘어가요. 이것도. 그래갖고, 일제시대에 들어가면 1930년대 이전까지 일본 애들이 금강 개발을 해. 그래갖고, 그때 금강 개발해갖고 일본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갖고 금강 개발하고, 일부 한국인들도 금강, 그 노다지 찾는 거 막 한다가 탕진하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그 중에 일부 이제 성공한 집안도 있죠. 그 방시 가문, 지금 조선일보. 예. 그 조선일보가 방시 가문이 나중에 인수한 건데, 그 가문이 원래 뭐 때문에 이제 돈을 벌었냐면, 이 노다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금을 제대로 우리 자본으로 해가지고 통합했으면, 근대화 자본을 다 마련했다 보시는데, 근데 금을 누가 가져갔던가? 미국하고 일본이 다 가져갔던가? 약탈로.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 다음에 산림 자원도 많이 했는데, 러시아가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산림제. 특히 울릉도 목재가 되게 튼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울릉도 가고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자금을 울릉도에 이제 산림을 일본한테 갖다 팔아가지고 개혁 작업을 마련할 만큼 했는데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채굴권은 누가 나중에 가져요? 너일 전쟁 때 일본이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림법 같은 걸 제정하고 그래요. 나중에.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산림자원 약탈을 볼 수 있는 게 신의주들 볼 수 있죠. 원래 의주 아시죠? 의주. 신의주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의주가 중심이었어. 근데 일본 애들이 이제 이 산림자본을 약탈하고 어떻게 보통 백두산 개마공 쪽에 막 벌목들이 많잖아요. 거기 그래서 산림 큰 나무도 많고 이걸 벌목을 해가지고 옮기려고 하는데 여기는 철도를 놓을 수가 없어. 이게 너무 고지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 압록강으로 해가지고 물길을 이용해가지고 그 통나무도 있죠. 나무들을 떠내는 거야. 그럼 떠내가지고 이제 신의주에서 딱 잡아가지고 곡파 잡아서 거기에서 목재 공장을 여기 만들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어디로 경의선으로 해가지고 실어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의주보다는 시의주가 이제 그 당시 부각이 돼. 이때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장관리권 해갖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이 주로 이제 고기 생선을 좋아하니까 이런 어장권 같은 것들을 이제 뺏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업권까지 뺏어가고 제주도는 이제 어민들 저항도 심했고 이런 것도 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금융지배와 이제 차관 제공을 좀 볼게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제 금융을 장악하려고 했어. 왜냐면 금융이 일종의 경제 핏줄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장악을 개항 직후에 그 제은행을 중심으로 이제 장을, 요때 제은행은 국립제은행이 아니라 사립제은행, 사립. 나중에 만든 게 국립이고, 그래갖고 이제 개항제 사립 그 제은행을 설립하고, 나중에 국립 바뀌어서 국립제은행 지점을 설치했죠. 그래서 주요 도시나 이런 데 출장 설치하고, 결국에는 이제 제은행권을, 발급했죠. 이거 제은행권 왜 발급했냐면, 그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그 당시 일본이 1898년에 근본위 개혁 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은본위 태안에서 근본위 태안 넘어가면서 근본위 태안 넘어가서 엔화를 이제 밖으로 못 나가게. 왜냐면 근본위 태안은 이제 뭐냐면 일본의 중앙은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을 예치시켜 놓고 거기에 지폐를 발행하는 거니 그걸 담보로 삼아서. 근데 금을 아직까지 예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화폐 발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근데 많지 않은 가중에서 한국으로 화폐가 많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갈게요. 그러니까 아예 차단시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일본 화폐 받아가고 사용했다가 일본 자본이 불편한 거야. 국내에 진출한 일본 자본이. 그래서 제은행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은행 거를 이제 너일 전쟁 때 군포 사용했다가 나중에 메가다 화폐 개혁 때 뭐죠? 본위 화폐로 삼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잠깐 나중에 이제 1911년 조선은행 거를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그 은행권이 제은행권이야. 이 제은행권은 일본의 화폐지만 일본에 사용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다. 그래서 제은행권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 제은행권이 이제 메가다 화폐 개혁 후에 본인 화폐가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너일 전쟁 때는 유통량이 확대해서 군포로 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너일 전쟁 이후에 이제 제은행이 한국의 국구공을 취급해서 일종의 중앙은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 정부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해서 전환국을 폐지하고 화폐 정리 사업을 담당했다. 그래서 제은행이 1905년부터 해가지고 1911년 그 조선은행이 설립할 때까지의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중앙은행을 구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정리 사업 보죠. 요거 별표 2개 쳐놔야 되겠죠. 화폐 정리 사업은 시험 문제 한 3-4번 많이 나왔어.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예. 자, 이 화폐 정리 사업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 정리 사업이라고 해요. 별칭이에요.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은 재정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본 거예요. 거기서 재정 정리 사업은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재정 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폐 정리 사업이야. 그리고 또 외학도 있고 예전에 얘기하는 메가다가 주도했는데 메가다는 제1차 한일협약 때 재정 고문으로 왔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주도해갖고 화폐 정리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뭐냐? 한국의 화폐를 정리해서 일본의 금융이 한국의 지배를 목적으로 했고요. 그다음 대한제국 재정과 유통체계를 이제 장악을 시도해서 식민지 경영에 적합한 형태를 하려고 했다. 방법은 이제 뭐냐면 그 화폐 조례를 반포해요. 그래서 그 화폐 조례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통용했던 화폐를 다 몰수하고요. 뭘로 교환하죠? 제은행권 교환을 해보죠. 그리고 조선정부 이름으로 보조화폐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은행을 이제 중앙은행으로 만들려는 그런 조치를 했죠. 그래서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자체 자본을 어디에도 조달하려고 했어요? 식민지에서 조달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한국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백동환을 폐지하죠. 왜 백동환을 폐지하냐면, 원래 백동환은 신식화폐 장정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 백동환은 원래는 그 보조화폐였어요. 원래 은화가 본위화폐고 주 화폐였는데, 근데 은화는 소장으로만 보급이 돼. 왜냐면 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화폐인 백동환을 많이 발행했는데, 이 백동환을 너무 많이 발행한 거야.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일본 애들이 몰래 그 뭐냐면 그 화폐 만드는 기계를 구입해갖고 부산이나 저 일본 국내 막 이거 찍어내갖고 널리 유포시킨 것도 있고, 그리고 조선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어. 의도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그때 고문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뭐냐면 그런 화폐들이 널리 보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백동화 인플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백동화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 백동화를 폐지시켰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근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했죠. 근데 근본위 화폐 제도는 뭐냐면 그 금을 예치시켜 놓고 뭐냐면 그걸 담보로 발행하죠. 그러면 일본의 제은행에 금을 예치시켜야 되는, 그 금을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한국 정부에게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걸 이제 사오는 형식으로 해갖고 뭐냐면 금을 예치축구로 했다. 그래서 이걸 때 금을 이제 빌려줄 때 관세로 담보로 담았어. 대한제국 관세를. 그래서 이제 한국화폐를 근본이 태안에 따라서 백동화 엽전을 뭘로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고 엽전은 이제 뭐냐면 상평통보죠. 그래서 근본위제를 실시했고 백동화 엽전을 정리해서 일본인 제1은행권으로 이제 교환을 본위화폐를 삼고 그래서 백동화를 이제 교환을 해주는데 백동화를 다 교환해주는 게 아니라 갑, 을, 병으로 나눠요. 니켈 함량에 따라서 좀 함량이 높은 거는 갑 1대1로 교환해줘. 2.5품 정도 교환해주고 을은 함량이 좀 낮은 거야. 그래서 1전 정도 교환해주고 그 다음에 병은 교환 대상이 제일 근데 병의 비중이 되게 높았다는 거야. 그래서 함량이 나.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걸 사전에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을과 병을 다 처분해 버렸죠.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처분했을까요? 토지를 매입을 한 거야. 토지를. 그래가지고 뭐 시가가 100만 원짜리 토지를 200만, 300만 원 쳐주겠다는 농민도 좋아하죠. 사들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백동화는 이제 교환이 안 된대. 그럼 일본 어떻게 돼? 한국 그 농민들이 몰락을 하잖아. 그래서 토지가 그때 이제 많은 일본 상인들에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백동화 질이 낮은 그 뭐냐면 그 상인들 가지고 있는 한국 상인들 아니 교환이 안 되니까 그 타격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백동화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백동화와 일본의 이제 그 제은의 걸 교환할 때 이렇게 부동가 교환을 했다. 1대1 교환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잠시 화폐 유통량이 어떻게 돼서 축소되죠. 통화량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디플레이션 공황 현상이 일어나. 예. 자, 그다음 엽전은 일본의 의도대로 안 됐어요. 왜냐면 엽전 실제 가치와 표현 가치가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엽전을 좀 부동가격으로 교환했는데 문제는 그 엽전을 가져가봤자 뭐냐면 이제 그 1점밖에 안 줘. 근데 그 고물시장에 갖다 팔던 1.5품 2점 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팔? 고물빵이 팔겠죠. 그래갖고 그 실제로는 엽전 교환이 안 되고 고물상에 다 사들여가지고 수출을 했어. 그래갖고 실제 외국에 수출이 많이 갔다. 일본의 의도대로 잘 안 됐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10원짜리하고 20원, 그 100원짜리 단가가 맞는 단가가 더 높아요. 예, 그 표본 가치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원짜리 동전을 녹여가지고 기골을 만들어 갖다 팔아. 그게 오히려 더 그 이득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감옥서 가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법에 의해 그렇게 화폐를 주조해가지고 다른 걸로 해가지고 만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엽전은 잘 안 됐다 교환이. 전반적으로 부동가 교환이었고요. 소액 교환은 거부하고 거액 교환만 인정해서 중소상인이 타격받고 교환 기간이나 홍보도 제대로 안 됐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상인들에게 그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갖고 일본 상인 을과 병은 백동화 을과 병은 토지를 매입하는 식으로 처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액도 이제 같이 했는데, 이 외액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이 외액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자상거래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세금을 거두면, 이 세금을 지방수령관이 이제 중앙에 납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아웃소싱을 한 거죠. 그래서 지방간이 이제 세금을 이제 징수를 거두면 직접 중앙에 직접 보내지 않고 상인들에게 보내. 그럼 상인들이 그것을 이제 유용하다 횡령을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 1월 달에 이제 걷었어 지세 호세를. 근데 중앙에 납부할 시기는 10월 달이야. 그러면 9개월 동안 그 상인들이 가지고 있어. 그럼 9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막 10억, 100억씩 갖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 집어넣겠죠? 그 은행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했어? 굴려서 이자를 따먹겠죠? 이게 이득이죠. 그래서 성과금도 지금 맨날 5월 30 며칠 날 주더라고, 매년. 그 성과금을 은행에 갔다 오면 이자가 붙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마찬가지로 또, 유용은 그렇게 한 거고, 횡령은 뭐야? 횡령은 그냥 자기가 먹는 거죠. 꿀꺽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 측의 물량을 권력기관과 그 당시 정보고관 그 다음에 상인들 유착이 심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해갖고 외액 간행을 근제 시키는 거. 근데 이게 잘못된 간행이긴 해요.
근데 조선 상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화폐 자기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했거든요. 그 단기 자본 같은 것들을 확보했어. 잠깐 썼다가 또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 하니까 갑자기 조선 상인들의 자본 부족 현상이 일어난 거야. 이런 것들. 자, 결과를 보죠. 결과. 금융공황이 나왔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게 등가 교환이 아니라 부동가 교환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화폐의 이제 유통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죠. 조선 후기 때처럼.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처럼 이렇게 통화개혁, 금융공황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디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상인들의 도산이 일어나. 왜냐면 상인들이 화폐 부족 현상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자금 돈줄이 박힌 거야, 갑자기. 단기 자본 돌려야 되는데 운영 자본이 없는 거야. 거기다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특별한 거래가 있는데 어음 거래가 있어요. 다른 나라 어음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어음을 발행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돈줄을 갖고 있는 물주들이 화폐 개혁을 한다니까 은행에 가서 빨리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어음을 받았든지 채무자들한테 돈을 빨리 달라고 하는 거야. 상인들 빨리. 상인이 당연히 돈이 있나. 그러니까 곧바로 파산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 물주들도 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파산이 되죠. 그 물주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은행, 고리대. 그러니까 그 당시 민족자분들이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어음 형식으로 돈을 주고 근데 어음을 받으는데 이들이 갑자기 교환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빨리 해소하려고 하죠. 근데 해소가 잘 안 돼가지고 상인도 파탄나고 누구도 파탄나는 거야. 그 돈을 벌던 민족자분도 파탄되는 거야. 그 은행들을 누가 흡수통합됐죠? 일본 애들 다 사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민족자분들이 누구한테 흡수통합되는 계기가 됐냐면 일본 자본 흡수통합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촌 경제를 분해시켜가지고 농민을 농촌에 유리했다. 떠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화폐 개혁 전에 백동아로서 뭘 처분했죠? 농주를 다 처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지고 있는 이제 되게 질 나쁜 백동화만 있다 보니까 이 통화가 이제 거의 가치가 없잖아. 그리고 농민들이 열심히 그 생산물 이제 생산했는데 시장 가격에 갖다 파는데 판매가 그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상인들이 이걸 대비하고 해서 이제 한일은행을 설립을 하죠. 이거 그 당시 또 민족자분들 천인은행이나 한성은행들이 제은행에 예속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일본의 자본 축적과 경제적 측면에 크게 기여했고 그 다음에 조선의 산업 자선 증가, 농촌 기업적 분야의 성장에 봉쇄를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한제국의 식민지 기초작을 마련해서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 자본들을 그 당시 현지에서 조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화폐 정리 사업 이외에 서민 경제가 많이 안 되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만든 게 뭐냐면 금융조합이에요. 이게 1907년에 만들고 일본 통감부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오늘날 어디에 전신일까요? 농협의 전신이야.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금융조합.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맞추다가 내는 건지. 그래서 농협 직원 예전에 농협에 근무했던 교수님이 냈는지 아니면 친척들이 농협에 근무해가지고 했는지 거의 못 맞췄을 거예요. 금융조합은. 자, 그 다음에 차관을 제공해가지고 한국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고 한국을 이제 통치하게 해서 식민지 자원을 마련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기출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114페이지 펴보세요. 114페이지. 제가 114페이지가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119페이지 펴보세요. 119페이지, 10번 문제. 여기 잘못 적어놨네. 119페이지, 이제 10번 문제가 예전에 2차 논술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요. 자,
가가 제정한 계기와 목적 및 한계를 쓰고 그다음 기획이 주조 유통된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리고 나에 관련해서 강무정권의 화폐제도 개혁에 대한 설명하고 니은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갑오개혁 때 했던 신식화폐 발행장정이죠. 그래서 이거 은본이 이제 실시를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 신식화폐 발행장정을 이제 공포를 해서 일본이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자신들의 이제 뭐냐면 경제 침입을 원활히 하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갖고 이제 실시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한계는 뭐냐면 그 안에 이제 외국 화폐 호용 조항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본 화폐가 개항장을 벗어 전국 각지에 유통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획은 뭐냐면 거기 이제 승정일기 있는 내용인데 오늘의 백화라는, 오늘의 백화는 뭘까요? 이거는 그 뭐냐면 백동화죠. 그래서 백동화의 주조 유통사항들 이렇게 나왔고, 그 당시 이제 백동화가 너무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물가를 폭등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강무정권의 화폐제도 개혁에 설명하는데, 나는 이제 화폐조례 반포예요. 그래서 화폐조례를 발표하고 그 1902년에 공포했어요. 그 다음에 1903년에 중앙은행 조례, 태양금고 조례, 그래서 근본이 그 화폐제도를 이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왜 이제 안 됐냐면 그 당시 이제 화폐조례를 공포하고 이제 뭐냐면 하려고 했지만 이게 근본적 금이 없어, 근본.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이정이라는 말이 있죠. 최익현이 이제 1905년에 이제 공포했던 그 내용인데, 8도3인 포고하면은, 이정은 잘못된 것을 꼭 고쳐서 바로잡는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냐면,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정이라 하면서, 신구, 정화, 그 다음에 백질, 경준, 화폐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이정은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이거는 그 당시 이제 했던 이제 뭐냐면, 재은행 건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종전 엽전하고 백동화를 갖다 교환하는, 백동화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는 뭐와 관련, 메가다 화폐 개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거의 계기, 내용, 결과를 여기 적어놨으니까 읽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해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구한말 경제 2번인데, 2번과 3번인데, 2번은 좀 나중에 풀어보고, 3번 풀어볼게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자, 다음은 대한제국시기 이후 이제 일제 경제 침투에 대한 글이다. 기획의 내용을 두 가지 써보고, 니은의 명칭을 쓰시오. 디귿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의 시행한 정책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 뒷부분, 1910년대 통감부 총독부 시대 때, 무단통치기 때 경제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풀기도 하고, 요 부분에 이제 화폐 정리 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답안을 쓰시면 돼요. 아까쯤에 이제 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본위제를 실시하고 백동화 역전을 정리해서 일본 제1은행권을 본의 앞에 삼고 부동가 교환, 소액교환을 거부하고 거액교환을 인정하고 교환기간도 3일에서 7일, 홍보기간도 짧고 백동화를 갑을 병을 구분해서 은행 2분의 1을 교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병조를 무료화시키고 외액 간행을 근절시켰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화폐 정리 사업 이런 것들 좀 봤고요. 자, 일제 토지 약탈 부분을 좀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근거편을 읽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3편에 보면 근거편에 주가 있어요. 주 몇 번 미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있는데 이걸 좀 각자 읽어보세요. 이 근거편을. 자, 일본의 금융지배와 이제 차강 제공을 이제 보면 그 당시 일본은 개항 직후에 이제 제 은행을 장악 시도해서 개항장의 제 은행권 이거 했죠? 잠깐만, 제가 잘못 봤네. 뒤에 있는데. 거기 이제 34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일제 토지 약탈과 이제 철도와 도로 부서 보죠. 이 철도와 도로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선을 식민지하게 기초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식민지 지주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안정적 쌀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청일전쟁 이후에는 그 일본의 대자본가들 호남의 곡창지대에 대규모 농작을 건영을 하고 전주, 나주, 군산 일대 그다음 농업 인민은 이제 뭐냐면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친민지 농업 구조를 이제 개편을 시도했다. 너일 전쟁 이후에는 이때부터 일본인들이 본격적인 토지 약탈인데 특히 철도 부지를 강탈해요. 그리고 구명지와 주둔지 근처에 토지 약탈했는데 뭐에 입각해서 한일 의정서에 입각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뭐냐면 주로 역둔토를 이제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하고 철도는 예전에 그 중요한 도로망도 있죠. 거기에 기반을 한 거야. 되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역이 있어요. 역을 서로 연결시키는데 역을 이제 뭐냐면 그 토지들 주변에 따른 역둔토라고 하는데 이 토지들 매입을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거기에 이제 철도 놓고 뭐냐면 도로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철도 중심에 역을 만들어 놓고 그 역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철도가 놓여지면서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의주가 아니라 신의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대전은 예전에 뭐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죠. 원래 공주가 이제 중심이었는데, 대전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구는 그 지역에서 이제 좀 약간 유명한 데였지만, 예전은 전국 단위에서 뭐 그렇게 유명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구도 커지고, 원래 전주가 더 크고 나주가 컸죠. 근데 이제는 강주가 호남선에 이제 종착지게 되면서 강주가 이제 커지게 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 그 철도를 이제 할 때 얘네들이 노동력을 동원할 때 거의 공짜 노동력을 동원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반항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토지 수요 문제와 노동자의 임금 등 문제도 그래서 철도 파괴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철도를.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근현대사 교과서 사진들 보면 일본인들이 이제 그 철도 파괴했던 그 한국인들 잡아다 그 십자가에 해놓고는 총살시키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반항 운동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국가 소유 항무지 개선권 이건 아까쯤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생길 때, 이게 몇 년이냐? 1908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 소유의 미개간지나 그 다음에 이제 역둔토. 그 역둔토는 역토와 둔토를 말하는데 주로 국유지를 말해요. 역 부근에 있는 토지들을 말해. 그래서 이거를 약탈내가지고 그 다음에 하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고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한국이나 만주 일대 토지를 다 약탈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토지조사 사업 때 중요한 약탈기구가 되죠. 거기에 약탈한 것들, 토지들 다시 누구한테 쌍값을 부담하죠? 일본인들에게 부담하죠. 국내에. 그래서 일본이 국내에 이제 그걸 부담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뭐야? 또 우리나라 그 한국의 대지주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을사조약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이주해갖고 토지를 점유하니까 이 지계제도를 뭘로 바꾸냐면 등기제도 바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제도가 이제 법제화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에 전국화돼서 확증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예전에는 강무개혁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 양전 지계 사업할 때는 일본인들이 토지를 갖는 게 약간 불편했고, 토지 자체가 이제 갖는 게 뭐냐, 불법이었어. 근데 이때부터는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을 제정해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토지 소유를 합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1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총괄평가. 총괄평가 114페이지 문제 31번 문제 볼까요? 31번. 자, 다음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한 일자가 내세웠던 명분을 서술해보고 기획의 통화의 보급에 법적 근거를 쓰시오. 자, 현재 경제 공황을 맞아 금융이 막히고 상행위가 끊어져 최근 몇 달 동안 대상인들이 파산한 자가 수십 명이고 급밖에 도산한 자가 나날이 늘어나 장차 무고한 인민을 멸망시키고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때 이제 그 백동안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고 막 경제가 파탄되고 막 그럴 때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이 이제 것은 백동안 안발로 해서 화폐 유통이 되니까 이거 물가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한다는 그 내용을 이제 하고 이거 신문을 보면, 자, 그 기획에 통할 법적 근거 백동안은 뭐죠? 신시화폐 장정이죠.
신시화폐 장적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신시화폐 반응 장적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118페이지 42번 문제. 자, 다음 운동이 일어난 경제 배경과, 이거는, 그 42번이네요. 예. 42번을 보면, 다음 일제가 기획을 하려고 했던 표면적인 목표를 명문에 써보고, 니은의 진행 과정, 기획의 진행 과정, 니은의 이유로 서술해 보시오.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죠. 그 부분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니은의 이유는 백동화의 풍지에 따라 교환력을 달리 정하고 2분의 1의 평가절하고 교환이 거부됐기 때문에 총 통화량이 뭐예요? 줄어들죠. 그래서 정한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플레이션 현상은 우리나라 역사상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일단 조선후기 때 한 번 일어났고, 요때 메가다 합의국 때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군정 시기 때 박정희가 통화개혁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일어났고,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1페이지 3번 문제 볼까요? 131페이지, 잠깐만요. 119페이지 10번 문제 볼게요. 119페이지, 잠깐만. 아이고, 내가 잘못 적어놨네, 이거.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인데, 그 기출문제에 적어놓은 걸 잘못 적어놨네요. 자,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요거, 기출문제. 131페이지 3번 문제 풀어갖고, 119페이지 10번 문제 풀었나요? 풀었네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할게요. 끝났고 경제적 구구운동으로 넘어갈게요. 경제 구구운동. 자, 경제적 구구운동인데 이 경제 구구운동 지금 거의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6시 내인데 좀 쉬었다가 할게요. 예.